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근 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별도의 기념식 행사 없이 청계천을 방문해서 산책 나온 직장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2주년 기념식을 준비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청계천에서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또 기자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지를 못했었죠. 어쨌든 어제 굉장히 오랜만이긴 하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국정 운영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전달했고요. 또 오늘은 청계천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뭔가 민심을 청취하고자 하는 노력을 국민들께 또 보여드렸다는 점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또 그 대화 내용도 물가, 지금 가장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분, 물가를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마 이런 대화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 국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대통령의 이러한 의사를 확인을 하시고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직접 청계천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민생과 관련한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의 모양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해야겠다라는 의지 측면에 있어서는 뭐 나름 나쁘지 않는 행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지만 결국 모양은 있으나 결국에는 내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런 소통하는 어떤 시간들 속에서 대통령의 이미지를 뭐 이미지 좋다 이런 말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 삶과 직결이 돼야 되는데 물가 걱정 같이 해줘서 대통령이 고마운 게 아니라 물가를 잡아줘야 고맙죠. 이제 그런 실질적 내용 자체의 변화를 기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기자회견까지 넘어갔을 때 보면 그런 내실 있는 변화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 이후에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에 대통령실 3기 참모진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신임 시민사회 수석의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임명이 됐는데 한 달 만에 3기 대통령실의 참모진 구성이 완성된 것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전광삼 신임 시민사회 수석은 그 이전에도 소통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사정에 굉장히 박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또 언론인분들과의 소통에도 능하다 이러한 장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총선 지나고 나서 오늘로 딱 한 달이 됐는데요. 용산 진용도 이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무수석 이렇게 여러 수석들이 다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임기 3년 남은 3년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용산도 이제 진용을 제대로 갖췄으니까 3년 동안의 임기를 향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총선 한 달 만에 대통령실 3기 참모진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좀 뭐 이 총선 이후에 민심의 어떤 향배를 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시민사회 수석 처음에는 이제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존치를 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3기 이 대통령실의 인사를 바꿨는데 제가 봐서는 시민사회 수석이 그 지난 2년 동안은 흑역사를 많이 썼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좀 논란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도 그렇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사회 수석 자리가 이제 시민단체나 정부단체, 그다음에 이제 직능단체들과 이렇게 교감을 통해서 민심 청취를 통하고 대통령한테 전달해 주는 것인데 저는 그 기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치한 만큼.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민정수석실과 이제 그 기능이 겹친다는 의미에서 축소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유명무실하게 놔두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시민사회 수석을 잘 활용해라. 어차피 민정수석실은 속내를 보면 이게 그 민심 청취보다는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본인과 배우자, 대통령 배우자에 있을 어떤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방탄수석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저는 시민사회 수석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말씀드립니다. 네. 총선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밝혔고 또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이 사의를 밝혔는데 일단 3기 참모진 인선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후임 총리 인선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영선 전 장관 총인설부터 시작해서
주호영, 권영세 뭐 여러 후보들이 한마평에 좀 올라갔습니다만 지금은 잠시 좀 수면 아래로 이 총리 인선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제 대통령실 인선이 완료됐기 때문에 총리 인선 그리고 또 내각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언제쯤 또 어떤 인물이 좀 다시 총리 한마평에 오를 것이냐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전국 돌파용으로 이 내각 인선을 쓰지는 않겠다. 그 얘기는 어떤 뭐 인준 여부 또는 청문회 통과 여부에만 매달려서 그런 정무적 판단으로만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 얘기는 내각 인사해야 되겠죠. 총리도 추가로 인선을 해야 할 텐데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분 위주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간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정무형 인사를 꼭 기용한다거나 야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한다거나 네. 아마 이러한 세간의 예측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제 발언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결국 일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그 적임자를 찾는 과정이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국 돌파용으로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총리 인선 어떤 인물들이 다시 좀 한마평에 오를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좀 이게 조금 아쉬움이 커요. 그러니까 총리 자리를 따지고 보면 이제 사직을 했고 그 뭐 공석이라고 사실상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정 자체를 좀 안정을 시키려면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총리 자리를 사실상 비워놓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말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럴 때는 총리 자리를 더 시급하게 시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총리가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 행정을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장고에 들어가서 좋을 게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한 2달 정도가 소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국정의 전반적인 말하자면 전환 기조를 잡으려면 본인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리 인선을 빨리 서둘러서 상징적이든 관리형이든 그다음에 야당과 협치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그 본인이 뭐 인선을 가지고 뭐 어떤 전환 기조로 잣대로 삭지 않겠다 이런 고집을 피울 문제는 아니다. 저는 좀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 특검법에 대해 선수사 후 특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실하거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사가 부실했을 때는 내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있는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권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 여부를 떠나서 네. 대통령께서 특검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의 의미가 앞에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것. 우린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말씀대로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에 거기에 그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특별 검사를 지명을 해서 네. 다시 수사를 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민주당에서 주장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에 의해 설치된 공수처에서 하고 있어요. 그 공수처에 의한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과도 나오기 전에 뭐 믿을 수 없다 또는 수사가 미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특검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조차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특검이 정말 필요할 때는 당연히 그것은 수용하겠다. 저는 조건부 수용의 의사라고 저는 네.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미진하다면 내가 특검을 자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건부 수용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거부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번 특검 못 받겠다. 결국에는 공수처 검찰 수사 보고 거기에서 수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겠다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최해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법률가인데 조금은 좀 이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소를 하고 나서 아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방 진행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공수처가 이 수사를 마친다 하더라도요. 기소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다시 넘어가고요. 검찰에 다시 검토를 해서 기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자체가 한참을 늘어납니다. 뭐 최단기간 한다해도 1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뭐 한 8, 9개월 걸릴 수 있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 3개월 만에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뭐 디지털 증거 자체가 이제 소멸되는 7월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부분을 검찰 공수처에 그냥 변명처럼 맡겨서 이렇게 뭉개는 형식을 줬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기자질문을 보면 이 최병 특검의 이 그 핵심은 이 최상병에 대한 순직에 대한 진상 조사보다 중요한 것들은 왜 대통령께서 해병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로했나? 이걸 빼라고 했나? 이게 수사의 외압이었나?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얘기하지 않고 최상병의 순직에 이르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국방부 장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화를 냈다.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그다음에 국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옛날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검찰 공수처 믿습니다. 수사 잘 하시겠죠. 그런데 이 특검, 최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 자체는요. 대통령이 대상일 수 있어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검찰과 공수처가 과연 객관성을 담보해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많은 어떤 여론에서의 어떤 지지를 얻고 있다. 좀 그런 좀 설명에서는 받으셔야 된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여야 대치도 좀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요구한 것은 국민 안전이라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국민 생명을 놓고 흥정하듯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더 이상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여러 개 특검을 지금 내는 건데 예. 윤희철 내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복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비효율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야당이 그때 이런 거 부족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당 입장에서는 옳다 이렇게 보고. 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조금 굉장히 센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적 저항이라는 것들은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국정 운영을 맡길 만한 신뢰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최병 특검을 거부하게 되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일성으로 단합해서 똘똘 뭉치자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내부 단속용이거든요. 그러면 거부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을 때 재의결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이게 그거를 특검을 막았을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입법부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타나서 다시 그 거부권이 튕겨져 나간다면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제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대해서 소통하는 이런 행보 자체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나름대로 여야가 좀 협치해서 아니면 독소정을 빼서 조금 다시 한번 논의해서 하면 제가 받겠다라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면 나름대로 해법이 됐을 텐데 지금 여지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거를 또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것 같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어떤 의미라고 들으셨습니까? 방금 전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사 결과를 보고 그때 미진한 부분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는 그런 의사가 있을 때 얘기해봐도 늦지가 않아요. 이제 21대 국회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22대 국회 시작도 안 했는데 초선 그 당선인들과 같이 농성 아닌 농성을 하면서 저렇게 물리적으로 시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회주의하고 맞는 것이냐. 의석수가 적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절대 과반 갖고 있지 않습니까? 171석을 갖고 있는 당이 왜 밖에 나와서 저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안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결과가 이제 곧 나오리라고 봐요. 요즘에 굉장히 그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그 결과 보고 하면 된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받지 않으면 총선 민심을 거스른다는 것이다. 방금 서영주 부대변인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거리로 시민들이 뛰쳐나온다. 이 얘기는 글쎄요, 민주당 분들의 그 생각에는 자꾸만 뭔가 다른 비상적인 헌법 질서 중단 뭐 이런 상황을 상정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저기 좀 덧붙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 해병 특검법을 이렇게 강력하게 안 밀어붙이면 안 되는 또 이런 속내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22대 때 또 야당에게 가반 의석을 줬잖아요. 이게 국민적인 요청 사항이고 이 해병 특검법 자체를 국민적 여론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했다고 해서 아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해야만 22대 의석을 준 어떤 의석수에 가벌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라는 어떤 그런 속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야당으로서 171석이라는 거대 의석이 있는데 지금 당선인들이 저기서 저렇게 하면 되겠냐라는 비판할 수 있어요. 굳이 너무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과잉하는 거 아니겠냐.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많은 의석수 줬더니 입으로만 떠드냐 앉아서 힘자랑만 하냐라는 측면에서는 야당답게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아마 초선 당선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선 당선인들이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었고 천막 농성에 들어간다 이런 방침인데 이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개원 전에 천막 농성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좀 소식을 듣고 이게 초선 당선인들을 불러서 하는 것들이 이거 이례적인데 이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해병 특검법 자체의 여론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적인 어떤 그 찬성 여론을 더 끌어올려서 이 강하게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기왕 할 것 같으면 21대 그냥 기존의 의원들이 나와서 좀 해도 되는데 초선 당선인들 부른 거는 뭐 일단은 좀 녹록치 않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말하자면 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그냥 편한 길이 아니니까 한번 좀 여러 가지 학습 차원에서 불러서 좀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왕 할 거 천막 쳤으면 뭐 삭발도 좀 하고 하면서 여론을 확 끌어올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논의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냥 좀 이례적이긴 하나 어쩔 수 없는 현상 같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네. 그렇게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서 좋긴 한데 반면에 또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앞으로 많이 맞을 거다. 그 예고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당선돼서 임기 시작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농성을 하고 밖에서 물리적으로 저런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그러면 임기 시작되면은 국회 안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동물국회에 가까운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는 모든 상임의석 상임위원장 자리 다 가져가겠다. 국회 운영을 완전히 독단적으로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고자 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번에 초선 되시는 분들 합쳐서 대단히 큰 세력이거든요. 71석으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 초선 당선자가. 그렇게 되면 교섭단체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인데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범야권 원내대표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해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재발의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이제 회동을 시작으로 해서 범야권 공조의 첫발을 밟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곡차곡 쌓아가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171석이지만 범야권 하면 22대가 192석이 됩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어떤 정책 방향이나 그다음 국정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게 궤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더 따지고 보면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뭐 조금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동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조국혁신당과 지금부터 어떤 호흡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국혁신당이 무조건 민주당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원 불가근의 어떤 태도와 어떤 그런 이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들은 조국 혁신당이 매우 강한 맛을 보인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 중도층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좀 순도를 낮춰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도 좀 지혜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해병대 특검법 재의결이 이제 된다고 상정했을 경우에 조국 혁신당과 협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거기 지금 21대 국회의원은 지금 황운하 의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시도하겠다. 그것을 예비하고 하는 행동으로 보이고요. 21대 국회에만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난번에 법 통과됐을 때도 민주당에서조차 12분이 오질 않았어요. 원래는 13분이 안 왔는데 한 분은 뭐 다른 사정 때문에 안 온 거니까. 어쨌든 한 10표 정도 이상 이탈표가 있었고 그럼 재의결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다 올 거냐.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저희의 이탈표를 계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이탈표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민주당의 상황을 먼저 분석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해병특검법이 국회로 만약에 되돌아와서 재의결을 하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출신 이탈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오늘 보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표결을 하면 당론보다 소신대로 행동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공개적인 밝힌 의원을 포함해서 이탈표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 부분 이탈표의 숫자에 따른 효과 이 부분도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113석을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겠다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3분이 이탈하냐, 뭐 5분이 이탈하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뭐 해석을 또 시도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통과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보는 것이 22대 국회에서 저희 의석수가 한 대여섯 석 이상 줄은 108석에 불과하고 또 지금 의원들은 보면 예를 들어 초선들만 해도 그냥 초선이 아니라 4년 동안 쭉 경험을 해왔던 거의 재선에 가까운 초선들로 21대 국회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22대 국회에서는 아주 처음 임기를 시작하는 분들로 시작하는 국회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석수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하는 점에서는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다만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108석 우리 의원들이 똘똘 뭉치면 네. 192석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108명 전원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오늘 안철수 의원의 인터뷰 발언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탈표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 이탈표에 따른 후폭풍 여파는 좀 어떨 것이냐 그 부분은 어쩜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이 높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21대는 111명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막 낙천하거나 낙선한 부분들이 한 55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이 한 18표 이상이 된다면 말하자면 거부권이 이제 거부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은 21대와 22대 다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21대에 있어서도 안철수 의원은 거부를 했을 때 55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치 상황의 국민의힘을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지금 이 표단속 55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봤던 그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21대 의원들이 실망한 분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미래 권력으로서 그냥 건너가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어주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세우자. 라는 판단들을 충분히 정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대우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첫 신임 원내대표가 돼서 22대 표결을 하는데 여기서 무너져 봐요. 그러면 본인 또 물러나야 돼요. 며칠 만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부권 행사는 악수였다. 저는 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어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70표라는 어떻게 본다면 몰표를 받았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의석 구조가 108석 중에 지역구 의원, 영남권 의원만 59석입니다. 영남권에 좀 치중된 의원 분포가 있다 보니까 유일한 영남권 후보인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에게 표가 좀 많이 몰린 측면도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 세 분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다 관료 출신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경제부총리까지 직전까지 역임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의원들께서 평가해서 표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70표를 받은 추경호 원내대표 앞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장 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운영위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가리라고 보십니까? 뭐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죠.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고요. 21대 국회 처음에 민주당이 그렇게 원구성에 있어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상임위원장 자리 안 받겠다고 해서 2년 동안 전 상임위원장 자리를 네. 민주당이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를 한번 봐야 돼요. 국회에서 그때는 또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일이 처리되지가 않았다는 기억을 다시 되살려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그 2년 후에 국민의힘에게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줬더니 별로 안 좋았다. 또 그런 기억을 또 되살려서 이번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다. 아마 이런 각오로 나오는 것 같은데 국회 운영이라는 것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쭉 쌓여온 어떤 관례, 그 관례에서 나오는 어떤 힘, 그것을 또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더 중시해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국성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협상을 가져갈 것이냐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물러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요. 그러니까 21대에 180석 많은 석을 갖고 있었고요. 따져보면 국민들도 그렇고 당내에서 있는 여러 당원들도 민주당 21대 국회 운영을 답답해했습니다. 답답한 이유는 잘 못했다는 부분 평가도 있지만 좀 시원하고 좀 뭔가 선명하고 담백한 어떤 왜 이 의회 운영을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라는 차원에서 22대 때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지금 이 많은 의석을 주신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이 중요하잖아요. 초반에 어떤 스탠스로 보여줄 것인가, 첫 메시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강력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많은 걸 양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한 대로 윤희석 우리 대변인께서 했지만 이 여야가 좀 이렇게 협치해서 가는 게 맞죠. 그게 정치가 맞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심하고 좀 생활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법사위 운영위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또 21대처럼 전반기에는 또 다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선출이 됐고 이제 차기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할 텐데 아무래도 TK 출신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전통적으로 이제 투톱이라고 그러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지역이 좀 달라야 균형이 맞는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원내대표 추경호 대표가 TK 출신이니까 그러면 당대표는 수도권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가뜩이나 수도권에서 저희가 당선자가 거의 없어서 수도권을 훨씬 더 수도권에 중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당대표가 나와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전당대회 분위기가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영남 출신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 당대표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전망들은 이게 아주 기계적인 전망이죠. 그러니까 영남과 수도권, 그다음에 좀 뭔가 합을 맞출 수 있는 균형. 그거는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국민의힘 현재 수도권 당대표로 거론될 만한 분이 뭐 나경원 당선인이나 그다음부터 누가 있죠? 안철수 뭐 의원이나 뭐 이 정도가 이제 할 수 있고 뭐 유승민 의원이나 뭐 지금 당대표를 하시겠다는 분들 수도권에 그렇게 인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 같이 어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국민의힘을 살릴 것이냐,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살릴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당대표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그냥 패스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출격을 하게 되면 나머지 당대표들 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경쟁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투톱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국무위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에 있어서 친윤은 아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도 아예 찐윤이나 친윤 쪽에 속하지 않잖아요. 관료에 속하고 뭐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뭐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보면 또 수도권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안정감 있는 국민의힘의 운영이 아니라면 추경호 원내대표 짝을 맞출 만한 분이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좀 당대표 후보로 얘기가 될 것이냐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전당대회 시기도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6말 7초로 예정됐던 전당대회 일정이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후에 당선자 총회에서 모인 뜻은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열자는 것이었다. 이런 반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시기는 언제쯤으로 봐야겠습니까? 그게 이제 역산을 해서 그래요. 저희가 지방을 돌면서 합동 연설회를 하잖아요. 네. 한 10군데 정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2번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2번을 한다면 그 합동 연설회만 하는 기간도 5주가 걸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전당대회 개최 전 5일 전에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40일이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준비를 해야 하고 후보들 간에 어떤 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따져보면 오늘이 5월 10일인데 6월 말까지 50일이 나와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그 과정이 지금 녹록치가 않은 거죠. 게다가 지금 비대위원장까지는 선출이 돼 있지만 아직 비대위 네.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그러면 월요일이나 돼야 되는 건데 그럼 13일인데 벌써 또 사흘이 지나가요. 이렇게 따져 보니까 6월 말까지 하는 게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구성이 일주일 늦어졌기 때문이에요. 정책의장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비대위원장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당대표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 늦어진 것부터 해서 쭉쭉쭉 이렇게 늘어진 점이 있었다. 그래서 한간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특정인의 출마 여부를 염두에 두고 어떤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맞춘다거나 일부러 뭐 연기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아무래도 실거주자라면 1주택 실거주자라면 종부세를 좀 부과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종부세 완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배경 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 배경을 좀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과 상의하거나 좀 심화된 어떤 논의 구조에서 네. 나온 발언은 아니고, 뭐 어떤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대실에서도 밝힌 것들은 이건 그냥 개인으로서 아이디어 차원의 어떤 발언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 일단은 이게 당내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께서 2022년도에 한번 발언한 게 있어요. 종부세 부분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여야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시작점에서 얘기가 되지 않았냐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를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집세가 좀 과도하게 20억, 30억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종부세 부분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면서 재산세 구간 자체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나중에 이제 세수 부분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은 충분히 생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가 아예 뭐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건 아니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 문재인 정부와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율을 하고 내놨으면 그런 해석이 네. 맞겠지만 이미 이재명 대표도 지난 2022년도에 얘기를 했던 걸 보면 차별화 부분, 뭐 차별화까지는 그 정책 자체가 조금은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궤를
하는 거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아마 그거는 인터뷰 과정에서 비친 것 같은데요.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배경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뭐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종부세가. 이 부당성, 이중과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장 왜곡 효과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배경은 좀 의심스러워요. 다만 저희의 생각과 비슷하기 때문에 뭐 환영은 일단 합니다만은 어떠한 배경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또 다른 쪽으로 전가시키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재산세 또 현실화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징수액을 유지한 채로 종부세만 없애는 식으로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분식회계와는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과세 정책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근 부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